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 아침. 예, 오늘 아침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봤는데요. 오늘 새벽에 내리는 비보다 비출기는 많이 약해졌습니다만 이번 비 서해안 쪽부터 오후에 그치기 시작한다고 하죠. 내일부터는 다시 화창한 날씨가 계속되겠고요. 그 대신에 기온은 좀 많이 올라갈 거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 길이 많이 미끄러우니까 안전운전 하시기 바라겠고요. 이럴 때는 한 템포 좀 긴 호흡으로 운전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서두른다고 진짜 일이 빨리 진행되는 것은 아니죠. 도로 위의 사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급해도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 꼭 기억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매주 월요일 아침 정치권의 복잡한 이슈를 말끔히 정리해드립니다.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예, 오늘도 월요일날 언제나처럼 여러분 찾아뵙는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데일리안의 이종근 논설실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기분을 차분하게 만드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예, 차분 좋죠. 동문정치전략연구소 서양호 소장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를 몰고 오는 남자 서양호입니다. 오늘도 또 비가 내리네요. 우리 월요일마다 이렇게 비가 너무 자주 내리는 것 같습니다. 진짜 자기 오바를 해도 어떻게 자기 때문에 비가 온다고 생각해요. 아니, 우연의 일치를 말씀드린 겁니다. 자, 내가 주목해본 정치인 말 한마디 한번 들어보죠. 이종근 실장님. 네, 오랜만에 아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언급이 되는데 유승민 의원입니다. 바른정당의 예. 유승민 의원 이렇게 말을 했네요. 동지들과 죽음의 계곡 건너겠다. 섬뜩한데요. 지금 아마도 바른정당의 어떤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바른정당 의원들이 다 최고위원 회의도 하고 또 전 의원들이 다 모여서 저녁도 먹고 또 이런 사진이 나왔어요. 김무성 의원하고 두 사람이 완전 진한 그런 뽀뽀를 하는 그런 사진도 나왔는데 실제로 유승민 의원이 이런 어떤 죽음의 계곡을 건너겠다라는 심정으로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이 돼서 이미 마음이 좀 떠나간 듯한 일부 바른정당 의원들 마음까지도 꽉 붙잡아둘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양호 소장님. 네,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100% 다 잘할 수는 없다. 김경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 행보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 덧붙여서 북한 위협에 맞서 최소한의 억지력 확보를 하기 위해서 굴욕을 감내하며 미국의 가량의 밑을 기는 것이라고 제3자의 글을 인용해서 밝혔는데요. 지금 현재 북한 핵 위기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의 4대 강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계기로 삼고 있는 것이 냉정한 국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번 북핵 위기를 보수는 전술핵, 진보는 대화로 갈라져서 허송세월을 보내야 할런지 그동안 미국이 허용하지 않았던 미사일 탄두 중량 해제라든가 글로벌 호크 같은 첨단 정찰 자산을 확보해 궁극의 자주국방을 준비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고뇌에 진보도 보수도 여도야도 귀 기울여보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자유한국당이 결국 국회에 복귀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보이콧을 철회하고 이제 방송장악 저지 국정조사를 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정된 행보 아니겠습니까? 사실 국회를 보이콧했다고는 하지만 지난 일주일 동안 사실 국회를 떠나 있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일주일 동안 국회가 뭘 했죠? 대정부 질문이었어요. 사실 대정부 질문 이외에 상임 소위도 안 열리고, 그러니까 대정부 질문만 롯텐더홀에서 사실 그 시위를 벌였고, 장외시를 벌인 건 국회가 열리지 않은 토요일이었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오늘부터 뭐를 하느냐? 의원들의 대정부 질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정부 질문을 포함해서 이제 상임위원회들이 열리고 국회에 진짜 제대로 된 일을 하는 것은 오늘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는 아마도 이 대정부 질문이니까 그때만 이렇게 자신들의 어떤 의견을 표현하고 오늘부터 들어갈 미리 짜여진 어떤 일정이 아니었겠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저는
한마디로 번지수를 완전히 잘못 찾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뭐 국회 보이콧이나 국정조사는 민주당이나 정의당의 진보정당 전유물이 아니라서 자유한국당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좀 때가 있고 명분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국정조사는 그야말로 정부를 조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자유한국당이 얘기했던 민주당의 언론장악 문건. 그건 정부가 아니라 정당이 관한. 예, 정당에 관한 건 아닙니까? 그리고 설령 그 문건도 보면 민주당에서는 그 민주당의 공식 문건이 아니고 실무자가 개인적으로 작성한 거라고 내용도 보면 언론사 내부의 동향이라든가 언론 관련 시민단체들의 향후 대책 관련된 문건들이 내용인데 백발을 양보해서 그것이 민주당이 작성되었다 치더라도 민주당이 언론 장악에 대한 문건을 만들었다면 검찰에 고발하던가 해야지 왜 정당을 상대로 국정조사를 하자고 하는지 국정조사라는 것은 정부를 상대로 해야지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그 문건을 작성했다면 국정조사 얘기가 맞는데 제가 볼 때는 그야말로 정기국회를 앞둔 기싸움을 하기 위한 또 다른 정쟁의 그 소재를 만든 게 아닌가. 한마디로 청와대가 아니라 민주당을 향해서 국정조사 번지수를 잘못 쳐서 한참 잘못 쳤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부분은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일리가 있죠? 오랜만은 아니고 정당을 상대로 하는 걸 국정조사한다는 게 좀 그렇죠. 네. 자, 이 자유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을 풀었습니다만 청와대에서 추진 중인 여야 5당 대표회동이요. 이 홍준표 대표가 진정성이 없다 이러면서 또 거부를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우 실장님. 홍준표 대표 지난번에도 안 갔죠? 예. 벌써 두 번째죠. 네. 지난번 그 청와대 초청도 혼자 빠졌습니다. 네. 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일단 홍준표 대표의 협량의 정치다. 그러니까 협치가 사실은 협력의 정치여야 되는데 뭐 협량이라는 뜻이 좀 속 좁다 이런 뜻 아닙니까? 좀 좁아 보인다. 개인으로서는 사실 이건 마이너스죠. 왜냐하면 대표로서 사실 당의 어떤 지금 그 지지율을 빨리 끌어올리고 또 아까 보수 진영 흐트러진 자신의 지지층 결집시키고 그래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을 추스려야 된다라는 절박한 마음 그건 전 이해합니다. 예. 뭐 어느 정도 공감은 하는데 그러나 본인의 어떤 정치인 홍준표로서 계속 이렇게 이렇게 좁지? 왜 이렇게 좀 작아 사람이 좀 큰 정치를 펼 수 없을까? 이런 이야기를 언제까지 계속 그런 이미지로만 소비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서영원 수장. 네. 뭐 독상 아니면 안 받겠다. 그 여야 5당 회담이 아니라 제1야당과 단독으로 만나자. 예,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제1야당 대접해서 여야 영수회담 하자는 내용으로 들리는데 아직 지금 현재 시대가 그 여야가 밀실에서 영수회담하는 것은 과거의 낡은 정치라고 다들 비판해서 요새는 여야 당대표들과 대통령이 간담회 형태로 오찬하라든가 만찬하는 식으로 이런 그 공개적이고 투명한 정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가 진정성이 없다라며 청와대 회동을 거부한 거는 좀 궁색해 보이고요. 특히나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의 맏형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야3당 연대를 통해서 이번 정기국회를 국정을 주도해 나가는 존재감을 과시해야지 이렇게 계속적으로 거부해 나가다간 그러니까 야당 내에서도 고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존재감을 나타낸 제1야당으로서의 그 존재감 확보를 위한 것은 이해 못하는 바 아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을 주도하지 못하는 그 이 현실에 대해서는 그 홍준표 대표가 깊이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 요새 이쪽에 아주 화제를 많이 몰고 와요. 이 전수작 재배치를 관철시키겠다. 내년 예산의 운영관리 비용을 반영하겠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구 실장님. 표현이 잘못됐어요. 일단은 필요성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필요성이요? 네. 필요성은 저는 지난주 이 시간에도 제가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는 절박합니다. 절박함에 대한 어떤 공유가 제대로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도 단군 이래 사실은 또는 6.25 이래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사실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안보의 위기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지금 절박한 어떤 상황에서 무엇이든 해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힘의 균형
균형 또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 사실 무엇을 할 것이냐. 핵무기를 우리가 들여오려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어떤 또 이렇게 그 외교적인 문제라든지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전술핵 배치는 사실 이 NPT에 탈퇴 안 해도 되고 또 외교적인 어떤 문제가 그렇게 그 핵무장에 비해서는 좀 적습니다. 그러면 일단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우리가 굉장히 크게 요구하는 것, 특히나 야당에서 요구하는 건 굉장히 필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송영무 국방장관도 미국에 와서 그랬잖아요. 야당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건 하나의 카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표현상으로는 좀 문제가 있다. 관철시킨다? 사실 저는 외교 안보는 대통령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좀 밀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단일 대우가 돼야 된다. 지난번에 더불어민주당 몇몇 의원들이 중국의 무슨 뭐 그 사드 문제로 그 자기네들이 독자 외교를 펼치겠다 그런 것과 저는 똑같이 비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스스로 관철시키겠다. 이건 굉장히 좀 무리고요. 그러니까 이 지금 국익을 위해서는 어찌됐든 전술핵 재배치를 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 이게 좀 옳은 표현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운영 관리 비용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거예요. 전술핵 재배치는 우리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자기네들이 네. 그냥 자기네 주한미군의 네. 무기를 갖다 놓겠다라는 개념으로 가야지만 우리가 사실은 비난을 그러니까 외교적인 어떤 비난도 덜 받고 재배치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명분이 필요해요. 우리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다. 한반도의 어떤 핵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비핵화를 위해서 전술핵 배치가 되면 북한과 우리가 군축회담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다시 이 핵을 없애기 위한 회담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계속 그 전술핵 배치를 굉장히 크게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동의를 하죠. 네. 북한이 핵을 폐기하지 않는 한 거기에 상응하는 공포의 균형을 위해서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핵을 당장 갖게 되면 전술핵을 예전에 배치했던 걸 다시 재배치하자는 얘기가 일간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얘기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핵 도미노 때문인데 전술핵 재배치는 북한이 핵 보유를 사실로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북한이 핵을 보유했다는 걸 인정하고 왜 그것에 균형을 맞춰서 우리도 전술핵을 갖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마도 일본, 대만 그리고 중남미 국가 등 핵 미보유 국가들이 핵 개발 경쟁 우리도 핵을 갖겠다라고 해서 핵 도미노 현상을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특히 미국과 대만과 일본의 핵무장화는 아마도 중국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을 사안이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핵 확산을 방지하겠다는 세계적인 그 핵 전략과도 좀 배치되고 해서 중국과 러시아와 미국까지도 다 반대하는 문제라서 실효성을 가질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야당과 미국이 이런 이야기들을 흘리는 것은 아마도 중국이 북핵을 압박하기 위해서 그 대북 송유관에 대한 그 송유 금지라든가 이런 대북 압박 중국에 대한 대북 압박용으로 이렇게 활용할 카드로서 전술핵을 공론화시키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어떤 표현이라서 그건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전술핵 재배치는 다른 국가의 핵 개발 도미노를 절대 유발하지 않습니다. 자, 어떤 의미냐면 대만이나 일본이 핵을 갖고 싶어하는 건 뭐냐면 핵을 개발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스스로 개발해서 그러니까 핵 재처리 시설을 완전히 이용을 해갖고 핵을 갖겠다. 이럴 때 핵 도미노라고 표현을 하는데 전술핵은 이미 우리나라에 58년부터. 아니, 전 전술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술핵을 가지게 된 논리적 근거는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속에서 핵 균형 아니겠습니까?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게 되면 대만과 일본도 북한에 대해서 우리도 핵을 갖겠다. 왜 미국은 북한은 핵을 갖는 걸 놔두면서 우리에게는 뭐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 논리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지. 아니죠. 전술핵 자체를 다시 네. 우리가 그것을 문제시 삼아서는 안 돼요. 만약 다른 나라에서 문제시 삼는 거라면 우리가 설득을 해야 돼요. 핵을 완전히 인정을 해서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핵이 저 정도로 계속 실험을 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핵을 없애기 위해서 일단 옛날에 있었던 것을 다시
배치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논리를 만들어야지 외국 이렇게 하면은 도미노 될 것이다는 외국의 어떤 논리를 우리가 먼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가 거죠. 아니라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북한의 핵을 폐기하는 게 우리가 전술핵을 가지고 핵균형을 갖겠다는 걸 통해서 궁극적 폐기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중국도 러시아도 미국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전술핵 재배치가 가능하겠느냐는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거 아니겠냐. 차라리 아니요. 대단히 가능합니다. 그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8년도부터 91년도까지 우리나라에 핵이 그러니까 전술핵이 있었어요. 네, 그렇죠. 그때 우리가 NPT 탈퇴한 게 몇 년도인지 아십니까? 1975년도에 NPT를 탈퇴해요. NPT를 가입을 해요. 자, NPT를 75년도에 가입을 해서 91년도에 이 비핵화 가 될 때까지 우리나라에 그 전술핵이 철수될 때까지 어떠한 나라도 대만이나 일본도 그 우리나라의 전술핵에 대해서 전술핵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시 삼은 나라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재배치에 대한 문제지 우리가 갑작스럽게 없었는데 평생 없었는데 갑자기 들여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논리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고 그것은 미국의 의지에 달렸어요. 미국의 의지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외국이 이렇게 반대할 거야. 아니면 외국이 그 대만이나 일본이나 또는 제3세계가 핵을 만들 거야. 이 핑계로. 이것을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우린 명분과 논리를 우리가 만들고 또 주체가 미국이기 때문에 그 걱정을 왜 우리가 먼저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전술핵이라고 하는 그 주관적 희망을 가지고 사드 배치 하나도 중국을 설득하지 못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전술핵을 배치한다 그러면 아마 중국, 러시아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미국 또한 지금 현재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 여론으로만 흘리고 공론하지 않는 이유는 북한의 핵무기를 인정해야 한다라는 딜레마에 빠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그 궁극적인 핵 전술핵이나 핵 균형보다는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는 그러니까 미사일 탄두 중량 해제라든가 글로벌 호크 같은 첨단 정찰 자산들을 통해서 차근차근 자주 국방을 준비해 나가는 뭐 그런 것들이 현실적이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오준 대사님하고 저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오준 대사께서 이렇게 용어 정리를 확실하게 해줬습니다. 뭐냐면 핵 보유국이라는 건 국제법상의 법률 용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핵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핵 보유국이라고 부르는 거는 국제사회에서 인정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전술핵을 갖거나 뭘 한다고 핵 보유국을 인정한다. 이거는 이제 일단은 좀 이 잘못된 접근일 수 있다는 거고요. 이렇게 표현하려더라고요. 핵 능력을 가진 국가. 북한은 그렇게 취급을 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방위상 오노데라 이스노리 일본 방위상이 그저께 북한은 나름대로 핵 보유국으로 인정되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도 사실은 이제 보유국으로서 인정을 한다는 거는 아니죠. 그거는 법률적 용어고 인정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전술핵을 우리가 갖고 있느냐라는 것과 핵 보유국으로 인정되느냐 하는 거는 이제 국제법적 차원에서 좀 다른 얘기다. 저는 요 점을 좀 정리를 하고 싶고요. 자, 딴 얘기도 해야 돼요. 이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이게 참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데 이종구 실장님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이념을 갖거나 어떤 종교적인 그런 견해를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 국무원이라면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자신이 일관성 있게 사람들에게 그것을 설파할 수 있는 자신감 그리고 그것이 그러니까 일관성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이분은 너무나 많은 결격사를 갖고 있다. 이분의 생각이 저와 일치한다고 해서 이분이 그것을 숨기거나 혹은 거짓말을 한다면 그 이념은 제가 아무리 그 좋은 이념이라고 하더라도 공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너무나 많은 결격 사유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종구 시장님과 전술핵과 관련해서는 아주 다른 이견이 많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보수 논객인 변희재 씨 초청 강연을 했다던가 본인의 역사관이 보수적이다. 이런 소신 자체가 장관을 하는데 결격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역사관이나 가치관은 보수지만 진보 정부인 문재인 대통령과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할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좀 밝히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진보 정부와 그 지지자들의 비판이 두려워서 자신의 과거를 속이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거짓말한다면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청문회에서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그리고 밝히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자격이 있다 없다라고 판단해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판단에 맡겨야지 본인이 하고 싶어서 장관이 너무 하고 싶어서 본인을 속이는 그런 누를 범하지 말길 바랍니다. 예. 아니 뭐 하여간 논란이 제일 많은 장관 후보자 중에 한 분이신 것 같아가지고 예. 자 끝으로 김희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동의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어차피 예, 자유한국당 뭐 이렇게 돌아왔고 예. 국민의당이에요 키는. 예. 근데 국민의당이 아마도 이 호남에서의 어떤 예. 민심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예. 아마 동의할 것 같습니다. 표결은. 네, 뭐 헌법재판소 취지가 입법, 행정, 사법에서 각각 3인이 추천하는 그 다양성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김희수 소장의 그 사상적 편린이 저는 소장을 임명하는데 결격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마찬가지로 국민의당이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으로서 호남 출신인 김희수 소장에 대해서 부결되었을 경우에 예. 본인들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정치적 부담감 때문에 저는 인준되지 않겠나 낙관적으로 전망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데일리안의 이종근 논설실장, 주문정치전략연구소 서양호 소장 두 분과 함께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스포츠 소식 알아보죠. 최동원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프로야구 말이에요. 예. 5위 경쟁이 치열하죠. 예? 예, 그렇습니다. SK가 다시 5위로 복귀했네요. 예, 이 5위 자리에 이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 마지막 한 장의 티켓이 걸려있기 때문에 5위 경쟁이 치열한데요. 현재 그 SK하고 LG 넥센 이 세 팀이 5위 경쟁을 벌이고 있거든요. 자고 나면 이 5위 자리가 매일 바뀌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SK가 홈런 3방으로 넥센을 이기고 5위로 올라섰고요. 엄청난 이 타격전이었는데 이 양팀 합쳐서 안타 30개가 쏟아졌습니다. 이 최정 선수의 6회 말로 홈런을 터뜨린 SK가 17대 8로 승리했고요. 자, LG가 두산에 1대5로 패하면서 5위 SK하고 반경기 차로 LG가 6위, LG하고 한 경기 차로 넥센이 7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세 팀의 순위가 거의 매일 뒤바뀔 정도이기 때문에 이 가을 야구 운명이 걸려있는 5위 경쟁이 계속해서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결국에 이 세 팀 중에서는 대부분의 전문가가 이 타격이 강하지만 불펜이 약한 SK가 힘들지 않을까. 결국은 LG 아니면 넥센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SK가 잘 버티고 있습니다. 기아는 삼성에 6대9로 패했고요. NC는 한화를 11대5, 롯데는 KT를 7대5로 이겼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승엽 선수 말이에요. 예. 참 부러워요. 이 은퇴를 앞두고 은퇴 투어 진행 중인데 사직구장에서 2만여 관중이 이승엽 응원가를 함께 불러줬다 그러죠? 이 장면 보고서 저도 똑같이 부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게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보거든요. 예. 이승엽 선수가 올 시즌 마치고 은퇴할 예정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삼성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9개 구단이 다 협조를 해서 자신들의 홈 구장에서 이승엽 선수 은퇴식을 마련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 전국 10개 구장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은퇴 투어라고도 하는데 기념 영상도 틀어주고 사인회도 하고 선물 등이 준비가 되는데 이 지난 금요일 삼성과 롯데전이 열린 사직구장에서 이승엽 선수 은퇴 투어가 열렸죠. 경기가 끝나고 난 뒤에 롯데 팬 2만여 명이 전부 다 일어서서 이승엽 전설이 되어라라는 이 이승엽 선수 응원가를 모두 다 합창을 해준 겁니다. 이 사직구장 고별전을 치르는 이승엽 선수를 보내면서 이 롯데 팬들이 보여줄 수 있는 이 최선의 마음을 담았다고 보는데요. 아마
아마도 이 세상에서 2만여 명이 한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불러주는 이런 선물을 받은 사람은 이승엽 선수 단 한 명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본인이 물론 노력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참 그 성실함이 빛을 발한다라는 예.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해 주는 거라고 보고요. 자, 류현진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한 차례 거른다는 보도가 나왔네요.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아주 미묘하거든요. 이 다저스 로버츠 감독이 류현진이 한번 쉬어간다, 쉴 시간 주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번 주에 선발 등판을 한 차례 거른다고 밝혔습니다. 이 로버츠 감독의 말대로라면은 이 수술 이후에 복귀한 뒤에 21경기 선발 뛰었기 때문에 네. 휴식 시간을 준다는 건데, 근데 로버츠 감독이 현재 6선발에서 이번 주에 5선발 체제로 바꾸겠다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 포스트 시즌에 들어가면 다시 이 4선발 체제로 바뀌게 되는데, 자, 그래서 마이다 겐타 선수하고 류현진 선수 이 둘 중에 한 명이 5선발이 될 것이다, 한 명은 탈락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 정작 류현진 선수 본인은 지금 나는 몸 상태가 좋다, 컨디션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한 차례 등판을 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좀 더 지켜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어제였었죠. 프로축구에서 예. 7분 만에 3골 몰아넣는 이게 아주 그러니까 대기록이 아니라 이게 신기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전북 예. 현대의 이승기 선수죠. 예, 맞습니다. 이 어제 이 프로축구 K리그 클래식에서 전북 현대의 이승기 선수가 이 최단 시간 해트트릭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네. 이 강원 FC전에서 7분 만에 3골을 몰아넣은 거거든요. 참 대단하죠. 예, 전반 14분, 19분, 전반 21분 이 각각 골을 터뜨리면서 헤트트릭을 기록했습니다. 이 종전 기록이 부산의 고경민 선수가 갖고 있던 10분이었는데 이 7분에 3골 넣는 거 이런 기록이 다시 나올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 전북 현대가 강원 FC를 4대3으로 이기고 이 선두 자리를 굳게 지켰습니다. 예. 근데 한 골은 진짜 아주 운도 좋았던 것 같더라고요. 한 골은, 3골 중에. 예. 자, 그리고 이 LPGA 챔피언십에서 또 대단한 역전승이 나왔는데 장수현 선수가 6타 차례도 짓고 정상에 올랐죠. 이 LPGA에서 복귀한 장하나 선수가 이 사흘 연속 선두를 달렸기 때문에 예. 과연 이 장하나 선수가 우승을 하느냐가 이제 어제 관심사였거든요. 예. 근데 예상치 못하게 마지막 4라운드에서 6타 뒤진 채 출발한 장수현 선수가 극적인 역전 우승을 차지한 겁니다. 예. 이 KLPGA 챔피언십인데요. 이 장수현 선수가 어제 마지막 4라운드에서 이글 1개, 버디 6개로 8언더파를 쳤고요. 합계 19언더파로 우승컵을 품에 안았습니다. 역전은 심리적인 요인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예. 그래서 역전에 특히 강한 선수가 역전 우승을 특히 유난히 많이 합니다. 이 장수현 선수도 어제 우승이 통산 3번째인데 3번 모두 다 역전 우승입니다. 예, 그렇군요.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이재용 다음이요. 다음이 다음번 넥스트 이게 아니고 이 포털 사이트 다음이죠. 네, 지금은 다음 카카오로 바뀌었죠. 예. 예. 이재용 창업자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오만하다고 비판을 했는데 왜 그런 거예요? 결과적으로 오만하다는 얘기는 또 거둬들였습니다. 하도 논란이 되니까 오만하다는 표현을 취소하고 부적절했다 이렇게 물러섰는데 일단 원문은 보면 시결상으로 보면 이렇게 일이 일어난 거죠. 원래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를 준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을 하고 지난 4일에요.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로 이제 총수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럼 이런저런 규제를 많이 받게 되거든요. 공시도 해야 되고 일감물화적 규제도 받는데 그렇죠. 그 전에 이해진 창업자가 이제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을 만나서 약간 좀 부당하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이제 만남이 있었습니다. 네. 두 사람 사이에. 이때 김상조 위원장이 이해진 창업자에게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했다는 말이 있다는 걸
지난 8일자 이제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할까 말까 이 말을 안 하려던데 이 말을 안 했는데 이제 이해진 전 네이버 의사회 의장인 애플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와 달리 미래를 보는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런 점에서 짧은 대화였지만 아쉬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보도가 나간 다음에 이재용 다음 창업자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지난 9일에 김상조 위원장을 약간 비판을 한 거죠. 어떻게 해요? 이제 김상조 위원장이 지금까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고 앞으로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정부 도움 없이 한국과 일본 최고의 인터넷 기업을 일으킨 이 기업가 이해진 창업자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걸 이렇게 말하는 게 오만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썼는데요. 예. 이게 여기저기 이제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오늘자 그리고 어제 지난 9일에 이렇게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용 창업자가 이제 약간 부담스러운 거죠, 사실. 공정위원장 대상으로 자기 이제 약간의 좀 분에 받쳐서 이렇게 오만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썼는데 한 발 물러서서 자신의 표현도 부적절했다. 그렇지만 김상조 위원장 표현도 부적절했다. 이렇게 한 발 물러서긴 했는데 뭐 누가 맞고 안 맞고는 모르지만 사실 김상조 위원장 인터뷰도 어떤 맥락에서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사실 저도 인터뷰 많이 해보지만 보통 이거는 오픈데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들이 아는 얘기, 우리들만 알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맥락에서 나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공정위 위원장이 그 기업 창업자에 대해서 이렇게 아쉬웠다 정도 얘기는 했는데 그게 이제 스티브 잡스하고 비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좀 울컥한 것 같습니다. 자,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 발표를 추석 이후로 연기를 했네요. 원래 8월 말에 예정이 돼 있었어요. 파리 부동산 대책 얘기한 다음에 이제 가계부채가 증가율이 둔화는 됐지만 계속해서 풍선 효과가 있거든요. 지금 담보대출 잡으니까 신용대출로 바뀌고 수도권 잡으니까 지방으로 좀 확산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여전히 아직 보니까 파리 대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시급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파리 부동산 대책으로 오히려 부동산 시장이 급한 불이 꺼졌고 이제 북핵과 중국 사드 보복으로 내수가 좀 심상치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가 추석 전에 또 찬물을 끼얹으면 안 되니까 추석 이후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두 번에 걸쳐 연기를 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저희가 오늘 이제 사드 얘기 잠깐 했거든요. 사드 보복 얘기. 근데 물론 정치적인 측면을 얘기를 한 건데 강주정 교수님하고 이 추석 황금 연휴 동안 이 중국 노선 항공권이 잘 팔리고 있다는 소리가 들려요. 다들 이 일이 임시 공휴일이 지정될 거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또 될까 안 될까 했었는데 이 일 임시 공휴일이 지난주에 이제 지정이 됐잖아요. 그 전에 이제 10일에 황금 연휴를 맞게 됐는데 준비를 못한 분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 중심으로 미국, 유럽, 동남아 이런 데는 대부분 동이 났고 제주도도 지금 항공권을 거의 구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중국 노선에 이제 관심을 갖는 건데 그동안 이제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서 한국인들도 그럼 우리도 중국 안 가, 하러 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임시 공휴일 이 열흘간의 황금 연휴 기간 동안에 중국도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여기저기 문의를 한다는 거죠. 중국 노선 지금 예약률이 지난주까지 2주 전만 해도 한 70% 정도 선이었는데 지금 거의 80% 선에 육박했다라고 하고요. 주로 저비용 항공들로 많이 이용해서 가지고 거기는 거의 지금 다 찼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그러면 중국인들은 어떠냐. 다 들으셨겠지만 이 국경절 연휴하고 추석 연휴하고 겹치잖아요. 국경절이 가장 큰 대목이거든요. 원래 중국 유커들이 한국에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면세점, 백화점 제일 많이 들르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이미 아직도 그 전용 노선을 풀지 않았잖아요. 미국 아니 중국 같은 경우에. 그래서 계속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거의 이번에도 많많이 들어오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빈자리를 다른 여행객이 동남아도 있을 수 있고 중동도 있을 수 있고 일본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제 북핵 때문에 또 덜 들어온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행 수지 적자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 이번 국경절 연휴, 추석 연휴 때도 밖으로는 많이 나가는데 한국으로 많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많이 예년보다는 줄 거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리께서 짜증을 내셨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한동안 상당히 주목을 받으셨던 그분이 있습니다. 바로 류영진 식약처장인데요.
이 류영진 식품안전약품처 처장이 살충제 계란 파동 때 휴가를 얻어서 사흘 동안 자리를 비웠다. 또 이게 지금 구설수에 오르는 모양이에요. 뭐 이미 지난 얘기죠. 지난 취임하고 난 뒤 직후의 일인데 8월 10일이었죠. 그 기자간담회를 했던 게 그때 이제 이 류영진 식약처장이 당시 간담회에서 한국은 아직까지 살충제 계란이 발견되지 않았다. 다소 좀 안전지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바로 나흘 뒤 다스 뒤 한국에서 이제 국내에서 살충제 계란이 뭐 확인되면서 검출되면서 여기저기서 막 들끓었잖아요. 근데 그걸 알고 보니까 바로 직전까지 휴가였다는 거죠. 8월 7일부터 9일까지 휴가를 내서 휴가 복귀 바로 다음날 간담회를 하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기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휴가를 내는 게 적절했느냐라는 이제 논란이 있는 거죠. 자유한국당 소속 김순례 의원이 이제 입수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8월 7, 8, 9일 휴가를 냈는데 원래 공무원들은 임용된 뒤 최소 3개월이 지나야지 연가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류영진 처장 같은 경우는 3개월이 안 됐습니다. 공무원이 아니라 일반 회사도 신입사원이 회사 들어가자마자 휴가 가면 곤란하죠. 아무튼 그랬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식약처는 그래도 미리 놔준 걸 다시 땡겼을 수 있다. 그래서 규정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계속 류영진 처장의 어떤 스텝이 계속 꼬였었죠. 이낙연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질책한 걸 가지고 짜증을 냈다라고 했었고 여러 뭐 어떤 국회에서도 구설수에 올랐었는데 그 이후에 잘 이제 공식성 석상이 잘 나타나지 않고 있는 지금 상황인 거죠. 그리고 물론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도 휴가를 자꾸 가가지고 이 내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이런 취지 때문에 갔다고 얘기는 하는데 글쎄 시기적으로나 여러 가지가 적절했는지는 그거는 좀 더 두고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을 적극 고려하겠다고 했는데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전월세가 이제 보통 계약이 2년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3년. 예. 보통 그건 다 집주인들이 결정합니다. 나갈 때. 근데 계약갱신 청구권은 이제 이걸 임차인에게 주겠다는 거죠. 2년을 4년으로 늘리고 그래서 그러면 좀 이제 거주에 대해서 안정적인 느낌을 갖게 되니까 그 부분이 좀 필요하다. 그걸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대선 공약으로도 계속 추진했었죠. 그래서 김현미 장관이 지난 10일이죠. 서울 영등포구에서 이제 집 이야기를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열었는데 여기서 그 부분을 계약갱신 청구권제를 도입을 해서 4년 정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해야지 3년 단위로 끊어져 있는 교육환경, 중학교, 고등학교 3년 내가니까 좀 좋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임대주택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좀 명칭을 임대주택에서 다른 걸로 바꾸는 것도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 신문사에서도 그 집이 있는 부동산 부장이 있을 때와 집이 없는 부동산 부장이 있을 때 약간 방향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예. 김현미 장관도 본인이 이제 자기가 처음 사상 첫 여성 국토교통부 장관이지만 예. 사상 처음으로 아파트 한 채를 온전히 보유하지 못한 장관 후보자가 처음이다라고 했는데 그 얘기는 본인 그 대출을 끼고 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공직자 재산 후보 등록할 때 이제 배우자 명의로 또 경기도 연천에도 주택이 있어서 그렇게 우리 다주택자로 분류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25명 중 장관 25명 중 9명, 청와대 15명, 고위공직자 8명이 다주택자로 지금 분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주택자들도 뭐 지금 세금으로 양도세 중과하고 대출을 묶는다고 하지만 과연 그러면 고위공직자들은 어떻게 하나 보자. 그걸 보고 본인들도 집을 팔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앞으로 좀 기초가 주목이 됩니다. 예. 끝으로 간단하게 부동산 부자 상위 1%가 평균 7채가량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소식 알아보죠. 이 부분은 정말 보완이 되고 뭐 수정이 돼야 되겠죠. 집 44%가 집이 없는 걸로 그 조사가 되는데 반면에 이제 부동산 기준으로 상위 1%에 속한 13만 9천 명이 평균 6.5채 주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박강원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어떤 대책이 필요한 거죠. 야, 참 집을 어떻게 이렇게 7채여서 집 갖고 있나? 1%만 그렇다는 거고 이게 부동산 부자 기준 1%라는 겁니다. 전체 재산의 1%가 아니라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윤설 기자였고요. 월요일에 보내드린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아직까지 비가 내리고 있는 지역이 있을 텐데요. 자, 오늘 저녁에는 다 개인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하지만 우산 꼭 챙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